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난 8주차 그 강의 못했던 거 그거 좀 보십시다. 8주차 그 강의 자료가 뭐였냐면 전시 부스에 대한 거였습니다. 전시 부스. 전시 부스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우리 회사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전시 부스가 보통 이렇게 생겼죠. 전시 부스는 이렇게 단체로 참가하는 거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가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독립 부스로 이렇게 하죠.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현대자동차나 한화 이런 큰 대기업들은 이렇게 단체관으로 가는 일은 없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한국관 여기 코트라가 하는 한국관이다 해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독립 단체관에 이렇게 독립관에 들어가게 되면 독립관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굉장히 멋있게 해놨죠. 이런 건 미리 있던 게 아니고 새로 만든 거예요. 완전히 새로. 근데 요거 지금 이런 식으로 스탠드 부스로 한 것은 전시 주최자가 그냥 일괄 만들어 가지고 3x3 부스 하나에 얼마 이렇게 팔아버린 거라고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전시 부스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전시 부스가 뭐죠? 자기 회사의 그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한 거죠. 보통 전시장에 가보면 삼성전자 부스가 딱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색깔이 뭐예요? 블루죠, 블루. 멀리서 블루만 봐도 아 저기 삼성전자 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LG전자는 빨간색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픽 같은 걸로 그 부스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 부스 그래픽을 만들 때 여러 가지에 감안을 하는데 바로 그게 뒤에서 얘기했던 무슨 회사의 코퍼레이트 컬러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디자이너가 그걸 디자인을 하게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전시 부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겼어요. 보면은 이게 이제 조립 부스라고 조립 부스. 여기다가 포를 세워 가지고 3m 곱하기 3m 해서 보통 9 스퀘어 미터. 그리고 미국식으로 하면 100피트라고 100피트. 미국은 피트가 10 스퀘어 미터가 약 10 스퀘어 피트 100 스퀘어 피트 10을 곱하면 돼. 대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재질을 가지고 여기다 포를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다 회사 이름을 쓰죠. 이걸 회사의 사이니지라고 해요. 사이니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거기다 회사 이름을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이 전면에 상단에 쓸 수도 있고 옆에다 또 이렇게 달아줄 수도 있어요. 네. 팝업 부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탁 펼치면 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거 부스 만드는데 중소기업 같은 데는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회사에 이렇게 가방에다 이렇게 조립할 이게 넓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팡 펼치면 이렇게 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땅 면적만 이렇게 임차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싸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앞선에 그 전시 부스 신청서 참가 신청서 낼 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뭐 벽에다가 드레이프를 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미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시 우리 같이 멋있게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없다니까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면적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뭐 철봉을 이렇게 달아요. 그리고 천을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시 부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미국 사람들은 워낙 서양 사람들은 뭐 실질적인 거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돈 들여서 할 거 없다 이거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도 길게 안 해요. 길게.
미국 사람들하고 이게 직접 이렇게 뭐 비즈니스 얘기해 보면은 심지어 이런 말은 뭐 앤서링 머신이라고 여러분들 알죠? 지금은 없지만 옛날 앤서링 머신이 있어. 뭐라고 하지? 전화하면 뭐라 You know how to do it. 너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그 말 한마디. 미국 사람이 그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말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론 멋있게 하는 회사는 해요. 그러나 대체로 중소기업들은 거의 장치를 안 하는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건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조금 멋있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스 아까 조립 부스 만들 때 그 형태가 바로 여기 써놨습니다. 일면 개방 부스 그렇죠? 하나만 터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부스 보세요. 그러면 여기 하나만 터져 있어요. 여기 그 일면 개방 부스, 일면 개방 부스. 이면 개방은 뭐 이 코너에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개방돼 있죠. 이게 코너 부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 전체를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면 개방 부스가 되는 거죠. 3면 개방 부스, 3면 개방 부스가 돼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아일랜드 부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여기 붙여 있는 거죠. 그리고 페리미터 부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스 뒤에를 조금 더 높인 거예요. 이게 부스 높이가 더 높아요. 그걸 미국 페리미터라는 말을 유럽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예요. 미국에서 많이 써요. 페리미터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런 데를 페리미터라고 그래요. 이 용어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이거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 이건 전시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전시 산업에서. 네. 그리고 이제 부스냐 뭐 스탠드냐 뭐 그러는데 스탠드라는 건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해서 쓸 때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스탠드라는 말은 별로 일반적인 말은 아니고 주로 부스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스탠드라고 하면 이렇게 폴을 세워서 이게 기둥을 만들어서 세워놨다 그런 뜻이고 부스라는 것은 원래는 박스를 얘기해요. 박스로 만들어서 만약 이게 이런 식의 이게 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전시회에서는 그냥 통상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 부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아까 그 8m 부스 나왔죠. 거의 뭐 리니어 부스냐 그 같은 뜻이에요. 예.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가지고 하나의 면적을 임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걸 부스를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갖고서 이 단체관에 들어갈 때 이걸 추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텔하고 하면 뭐 한 단체관에 들어갈 때 20개 부스가 집어놨다 그러면 다 그 자기 코너에다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추첨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 일반적으로 전시 주최자가 이걸 판매할 때 이 좋잖아요. 이게 앞으로 나 퍼닌슐러 부스 반도처럼 나와 다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부스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퍼닌슐러 부스가 그남이고 뭐 점점 그 얼마나 좋은 위치에 좋은 형태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부스 가격이 전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옥타넘 시스템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이렇게 스탠드를 기둥을 세워가지고 만든 가장 단순한 조립 부스를 만드는 그 재료가 바로 이 옥타넘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팔각형으로 돼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여러 개를 끼워가지고 여기다가 판넬을 끼워요. 여기다가 판넬을 끼워서 이렇게 부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굉장히 간단하고 값이 굉장히 싼데 알루미늄으로 돼 값이 싸면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부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이 옥타넘 시스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체로 코엑스나 킨텍스에서는 이걸 조금 아주 저렴할 때만 쓰지 조금 고급스러운 전시회는 지금은 잘 안 써요. 근데 지방에서 싸게 할 때 그럴 때는 뭐 이 옥타넘 시스템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교수가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그 한국 전자전연을 다녀왔는데
한국 우리 회사들은 대체로 조금 멋있게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목공부스라는 말이 무슨 이제 부스를 어떻게 만드는 个 재료를 가지고 재료나 디자인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데 목공부스라는 건 나무로 한 거예요. 나무나 합판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 그리고 트러스 부스라는 것은 이 철제 트러스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맥시마 부스고 요즘은 블록 부스를 많이 하는데 이게 재질이 뭐냐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어가지고 거기에 볼트를 조이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고 다시 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데는 이런 블록 부스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그 교수가 지난주에 한국전자전에 가서 본 겁니다. 앞에서 리깅이라는 얘기였죠. 리깅이라는 게 뭐냐? 천장에 매단다는 뜻이에요. 지금 코엑스 전시장 모습입니다. B홀 모습이에요. 여기에 철제 그러니까 그 쇠 줄이 그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이미 전시장을 설계할 때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배너를 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리깅이라는 겁니다. 리깅. 그러면 이걸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달아매게 돼 있는 것이죠. 본격적인 전시장에는 이런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전시장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뭐 전시 부스 디자인의 차관상 눈에 잘 띄어야 된다. 뭐 최대한 밝게 해야 된다. 여기 이거 이제 한번 보죠. 6번에 보면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동영상은 5분 이내로 한다. 보통 전시 부스에 가면 이렇게 텔레비전을 막 틀어주죠. 그리고 어떤 데는 조그마한 세미나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앞에 한 10명, 뭐 7명이 앉아서 뭘 들을 수 있게 그런 게 있어요. 대체로 보면 그게 너무 길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집중해 가지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5분 넘어가고 한 6분, 7분, 8분 되면 사람 지겨갖고 안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광고가 몇 초죠? 광고 15초. 그게 왜 15초가 됐겠어요? 물론 짧은 시간에 광고를 많이 뭐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5초로 했기도 했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지겹다 이거지. 막 1분 한 2분 동안 광고를 막 뭐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보고 있으면 지겨워. 그래서 짧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아무리 좋은 그런 이야기도 막 집중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려면 너무 길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5분 이내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디자인의 원칙. 핵심을 해야 돼. 핵심 포컬 포인트, 핵심 포인트. 이건 지금 2010년에 교수가 모스크바에서 코리안 프로덕트 쇼를 할 때 그때 막 들어갔을 때 정면에 있는 그 구조물이에요. 거기에 코리안 월 프로덕트 쇼 2010 모스코 딱 해서 이렇게 있는데 들어갔을 때 뭔가 확 눈에 들어오게 그걸 뭐 워 그래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핵심 초점이 뭐냐. 그리고 참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디자인이 그거 하나만 딱 봐도 뭔가 이게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라. 그렇지만 너무 혼란스럽게는 하지 마라. 뭐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픽과 사인물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회사 이름을 쓴다든지 이런 게 사인물이고 그래픽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멋있는 그 돈이 많이 든 전시회일수록 이게 막 그래픽이 화려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전시 장치공사하는 그런 회사나 아니면 그 전시 주최자 회사에는 이 웹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그 전문적으로 전시에만 디자인을 하는 그 이제 시각 디자인이나 이런 거 웹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냥 그분들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발주를 하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뭔가 아이디어를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해서 뭐 삼성전자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시의 담당자라고 한다면 뭔가 아이디어를 줘야 돼.
아, 이번에는 우리 회사의 그동안의 컬러가 어떻게 했으니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번에 마케팅의 전략이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디자이너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나름대로 소화를 해가지고 이런 그래픽을 만들어내게 되죠. 예. 참가 목표와 연결돼야 된다. 그렇죠. 목표와 연결돼야 된다. 여기 지금 이거 컬러 마케팅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 뭐 샤넬, 베네똥, 삼성, 코카콜라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보면 굉장히 익숙하죠. 그게 이제 뭐냐면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를 주기 위해서 색상이나 그 디자인을 같은 어떤 통일된 느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일반적인 마케팅에서도 쓰이지만 전 시장에서도 그와 동일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응용해서 그 전시 장치를 하는 것이죠. 바닥도 많이 해요. 바닥에다가 막 써서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전시 부스가 있으면 뭐 천장, 하늘, 뭐 여기 부스 그다음에 바닥까지 전부 다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음향에 대한 거 CES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돼 있었죠. 사운드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거기서 공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옆에 부스에 그 지장을 주지 마라 그런 거고요. 부스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면 어떤 회사가 이제 부스를 할애 받았어요. 이게 할애 받았어. 코트라에서 하든 뭐 어디 협회에서 하든 간에 그럼 이걸 어떻게 꾸밀 거냐 이거죠. 전시 부스 담당자가 그 전전날 도착해서 그 다음 날은 그 자기 부스에 가가지고 그걸 진열을 하고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작은 거지만 3x3이지만 잘 꾸며야 돼. 얼마나 그걸 잘 꾸미는 이게 이 정도 보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단아하게 잘했죠. 그 원칙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작은 사이즈는 안쪽에 넣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작은 사이즈 전시품을 앞에다 놓으면 다 가져간다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저 뒤쪽에 놓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크고 이런 것들은 중간 정도에 놓고 그리고 바이어들이나 참관객들한테 그걸 시연하거나 바이어들이 만져봐야 되는 것들은 앞에다 갖다 놔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시 주최자나 전시 장치공사나 디자인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시의 담당자도 이런 원칙들을 알고 있어야죠.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내 전시품 다 가져갔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다 오랫동안 그런 하셨던 분들이 적어놓은 그런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포토월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 나오고 비디오 모니터, 컴퓨터 스테이션, 미팅 스페이스, 포토월 여러분 알아요? 뒤에 배너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기념사진 찍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죠. 리프레시먼트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전시장에 가면 자기 그 개별 전시 각 회사의 전시 부스 외에 이런 부대적인 그런 장치들이 여러 군데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국제 전시회를 하게 되면 이런 도면을 전시 주최자가 전체를 그리게 되죠. 네, 이걸 보면 자기 부스가 어디 있고 어디 뭐가 있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거기 보면 지금 B1, B2, B3 쭉 이쪽이 전시 부스예요. 전시 부스가 이렇게 부스 넘버가 주어지게 됩니다. 현장 마케팅, 아까 게릴라식 마케팅, 아까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게릴라식 마케팅도 이 정말 홍보 수단이 약하고 돈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의외로 좋은 바이어를 그렇게 호객행위를 통해서 데려올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경품 판매 업체들이 있어요. 여기서 경품을 사다가 나눠줄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트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전시장에서는 하기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기서 무슨 다트 게임 하고 있어요. 왜 야외에서 하는 것에서는 다트 게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연회 데몬스트레이션이죠. 프로덕트 데몬스트레이션인데
지금 이 장면은 지난주에 한국전자전 할 때 삼성전자 부스에서 뭐 플립폰 그거 지금 시연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서 있는 마스크 쓰고 서 있는 분이 지금 그 도우미겠죠. 삼성전자 직원은 아니고 그분이 거기 서서 거기 온 참관객들이 뭐 플립폰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래픽을 그리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 있는 분 복장을 한번 보세요.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전시회 담당자는 이번 전시회는 이 도우미 보조 요원들한테 어떤 옷을 입힐 것이며 명찰을 달 것이냐 말 것이냐 마스크를 뭐 흰 걸 쓸 거냐 청색을 쓸 거냐 검은 걸 쓸 거냐 이런 걸 전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칫 이제 뭐 검정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인상을 들 수도 있고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네. 시연에 대해서 쭉 했고요. 이런 설명회를 전시장에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회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다른 부스에 방해를 안 주고 하려면 스피커를 따로 해야 돼요. 스피커를 특별히 왜냐하면 스피커가 여러분들 이 음향이 나올 때 스피커가 이쪽으로만 가게 하는 그런 스피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 막 시끄러워서 상담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설명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쪽에는 들리지 않게 스피커를 장치하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전시 부스 만들 때 거기서 뭐 저글링, 다트, 뭐 퍼팅 그린, 뭐 빙고 게임, 행운의 바퀴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술 뭐 전시회나 아니면 그 축제 같은데 이런 데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고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부대적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8주차 하고요. 이번 시간에 9주차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잘 안 보이네. 잘 보이네. 고은지 교수 목소리 잘 들리죠? 파워포인트 화면 잘 보여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자, 이번 9주차에는 전시부스 운영요원의 파견 및 상담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시부스에 가서 거기서 일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할 사람. 무슨 일을 하느냐? 아까 그 삼성전자 뭐 플립폰 뭐 시연회 할 때 거기 서 있는 하얀 옷 입은 그 여자분 그 사람은 전시 부스 요원이 아니에요. 보조 요원. 그러니까 알바를 했든지 뭐 그런 분이고 지금 이번 주에 강의하는 것은 이 상담 부스 안에서 바이어를 만나서 거기서 상담하는 그런 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 무슨 상담이냐? 결국 무역 상담이죠. 무역 상담. 예. 그래서 여기서 상담을 하는 그런 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는 사실 부스에서 뭐 거기서 무슨 스마트폰 몇 개 살래 그런 거 안 해요. CES에 가더라도 그런 건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답변만 해줄 따름이지 실제로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을 산다, 반도체 산다 하는 것은 따로 하지 그 자리에서 하지 않는다 이거죠. 주로 그런 대기업들은 홍보 목적으로 참가를 하는 게 대부분이. 근데 우리 정말 절박한 중소기업들은 어때요? 거기서 바이어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시 부스 요원이 너무 중요한 거라. 그리고 만약에 그 중견기업이다라고 한다고 한번 해봐요. 뭐 한 부스를 상당히 크게 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 전부 상대를 해줘야 돼. 그랬을 때 그 전시 부스 요원이 지금 뭐 삼성전자라 해도 해외 전시 팀이 한 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시회가 막 동시에 몇 개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부스 요원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다른 부서에 다른 팀에 있는 직원을 이렇게 선발해서 데려와서 전시 부스에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그것이 바로 운영요원 선발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뭐 쭉 이건 뭐 여러분 읽어보면 아는 얘기고. 자, 이 여자분 지난번에도 봤던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보이잖아요. 딱 어깨 팔 위에 딱 올리고 참 뭔가 굉장히 뭐 좀 프로한 같은 느낌이 보이죠. 이게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도 바이어한테 웃으면서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바이어가 봤을 때 뭔가 신뢰도가 간다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고 이게 그런 거예요. 전시 부스에서 교수가 많은 그런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뽑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 부스 요원은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하고 활달하고 유머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시 부스 상담 요원의 자격 요건, 폭넓은 제품 지식, 제품에 잘 알아야 되겠죠. 뭐 그 자세한 아주 깊이 있는 거야 모를지라도 상당한 거 알아야 되고, 특히 사람 만나게 선호하고 나무 말을 잘 듣는 굿 리스너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데는 사실 그 큰 전시장에 가가지고 뭔가 많이 얻어와야 되는데 바이어들이 얘기하는 그 방문객들이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걸 자기 회사에 정보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시에 참가할 그 성과가 있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꼭 내 물건을 바이어한테 지금 계약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지에 있는 소비자들이 바이어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야. 이거 우리 이쪽에는 안 맞아요. 뭐 그런 말을 사람이 막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돌려가면서 외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들 외교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That's very interesting.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막 설명을 했어. 우리 대한민국은 막 어쩌고 막 해,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럼 다른 나라 외교관이 듣고 That's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그럼 뭐라고 하냐? 글쎄 뭐 잘 들었는데 흥미롭긴 한데 나는 관심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라고. I understand. 그러면 잘 들었는데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데 I don't care라고 해버리면 안 되지. 그럼 신문에 뭐 어디 외교관이 말이야 우리나라에 대해서 I don't,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해버리면 난리가 나버려요. 외교 막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는 외교관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외교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마이크 대면서 우리 대한민국 온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친절하고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아이고 한국 사람들 물가만 비싸고 이건 뭐 올 데가 못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X돼 버려요. 그래서 전시 부스에서 얘기를 할 때도 그 바이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제품을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프로 비즈니스맨의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들이 수출업체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 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아직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포텐셜한 바이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물건을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판단하는 게, 그래서 뭐 등급하니 뭐니 그런 말들이 그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전시 부스 요원은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네. 부스 요원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선발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교육을. 그래서 이번에 전시회의 목표는 뭐고 뭔 어떻게 하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부스 요원으로서 알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최대한 그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필수 숙지사항. 근데 이건 뭐냐면 전시 부스 요원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그 사항이에요. 무역을 하는데 자기 회사 제품의 이나 서비스의 범위. 그러니까는 우리 스마트폰에서 뭐 달나라에 전화가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건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것은 어디에 쓸 수 있으며 이 스펙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디까지 사용할,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무한대로 여러분들 이거 무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배가 몇 컨테이너쯤 되겠어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생산되는 배 먹는 배 얼마 안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이, 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그래요. 어떤 한국 분이 뉴욕에서 청과시장 하시는 분한테 나 전화, 요즘 한국에 배 수출이 잘 안 돼서 근데 아하하 웃으면서 그래요. 저한테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미국에 저 이마트 같은 그 슈퍼마켓이 몇 개나 있겠어요? 수천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슈퍼마켓에서 한 컨테이너만 오더하면 몇 개겠어요? 뭐 한 1만 개 컨테이너를 요구를 하겠죠. 우리나라 1만 개 배가 어디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고 생각해야지. 뭐 우리 회사 공급 1년에 뭐 10만 대밖에 생산 안 되는데 100만 대 오다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제품의 그 범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 조건, 뭐 경쟁 차별성, 고객 집단은 뭐고 주요 고객 이해관계자는 뭐다. 그 자기를 알아야 되는, 자기를 안다는 거, 자기 회사에 뭐 그 우리 회사를 스스로 뭐 지피 지금은 100점 불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선 자기 회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뭘 얘기하면 안 되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부스에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전시 부스 요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지나온 사람들 여기서 상대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일반적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에서 진짜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취급할 만한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게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담을 하겠다고 하면 이분이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여기서 10분, 20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앉혀놓고 얘기하면서 명함도 받고 앞에서 배웠던 세일즈 리드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제품을 얼마나 수입할 것인가,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진짜가 가짜인가, 혹시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에 떠보려고 온 건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파견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시 부스 요원한테는 핸드북 같은 걸 이게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죠. 핸드북에다가 모든 걸 다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모든 걸,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 해외 전시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한 학기 동안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체크리스트가 많잖아요. 도저히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CES 전시에 가면 삼성전자 직원이 기억해야 될 게 얼마나 수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핸드북 같은 걸 만들어서 아예 주고 하는 것들이 좋겠다. 자, 전시 부스 요원의 자세 그랬죠. 전시 부스 요원이 이제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써놓은 얘기는 어느 우리 교재를 쓰신 분이, 저도 뭐 아는 분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경험에서 나온, 뭐 여기에 나온 얘기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부스 안에서 앉아 있지 마라, 뭐 부스에서 뭐 음료수를 먹지 마라, 막 그런 여러 가지 잔소리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서서 맞이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그냥 한 4시 되면은 피곤해가 저만 앉아 있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막 밥 먹는 뭐 짜장면 시켜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은 한 번 지나가지만, 나는 하루 종일 앉아 있지만 그 사람은 한 번 지나가요. 왜냐하면 큰 전시에 뭐 하면 그 사람은 우리 부스 앞에 한 번 지나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마침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부스 요원들이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있거나 짜장면 먹고 있으면 되겠냐면, 그럼 그 회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져 버리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내가 교수가 요즘 미얀마, 여러분들 미얀마에 굉장히 오래전에 갔던 적이 있어요. 90년대 초반에 미얀마를 갔는데, 그때 아웅산 수치 뭐 나오기 전이라고 뭐 군인들이 막 하고 있을 때,
구경 상점에 갔어. 뭐 선물을 사려고. 아무 생각 없어. 둘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하고 있어.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마케팅의 기본이야. 가장 소상공인이 되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아무리 물건을 안 살 사람도 오면 최소한 눈 맞추면 May I help you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네. 거기서 막 힘들어 이렇게 운동도 하지 마라. 그리고 몸 냄새 이런 것도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늘 냄새. 담배 안 피는 사람 많거든. 그래서 그 전날 뭐 또 술을 잔뜩 먹고 막 술 냄새 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많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무의식적 행동, 거꾸로 돌아앉아 있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장을 어떻게 할 거냐, 복장. 예. 복장에 대해서 뭐 비즈니스 어타이어라는 그런 이제 그 CES에도 나왔지만은 복장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너무 힘들게 그렇게 막 꽉 끼면서 하루 종일 입고 있다는 그런 것도 쉽지는 않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 회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뭐 명찰을 하나 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배지가 보이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 회사에 어떤 표시가 있는 로고가 있는 넥타이를 맨날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비즈니스맨다운을 해야 된다. 거기 그다음에 상담을 위한 기본 지식인데 이건 우리 무역학 전공하신 학생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상담 FOB 가격이 얼마냐, 뭐 특히 이제 최소 주문량 이거 이제 최소 주문 미니멈 오더라고 그러죠. 네, 그게 얼마인지 그런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에이전트 요구 이게 에이전트란 게 뭐예요? 내가 중소기업한테 그런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솔 에이전트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안 돼 이렇게 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분명히 이 사람이 우리 물건을 수입할 것 같은 분명한 것은 보여. 그런데 이거 단독 에이전트, 솔 에이전트십을 줘버리면 다른 바이한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걸 따져보고 예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스하고 해버리면 뭐 사인해 줘버리면 그 다음에 바꿀 수가 없죠. 잘못하면 나중에 소송 걸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 에이전트십을 줄 때는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네. 아이스 브레이크, 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내가 부스에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사람이 왔으면 이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그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 여러분들 혹시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혹시 알바하면은 사람 들어왔을 때 그럴 때나 하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뭐 사람들 오는 거 맞이하고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조금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건 뭐냐? 처음에 사람 만났을 때 부스 요원이 어떻게 내방객을 편안하게 하고 좀 이렇게 상담 안 하고 가려고 사람도 이렇게 상담하고 가게 만들 거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뭐 악수하는 이런 걸 했습니다만은 뭐 완전 막 동양식으로 이런 악수는 아니에요. 서양에서는 다 이렇게 악수하는 거지. 우리 동양적으로는 뭐 약간 고개 숙이고도 하지만은 그건 아니다 이게. 그 나라의 매너가 뭐냐? 일본에 혹시 전시회 가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 없지. 다 동등하게 어떤 인사를 하는 거다. 그리고 아이 컨택, 이게 중요해. 아이 컨택. 그 사람 눈을 쳐다봐라. 우리 평소에 뭐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는 눈 맞추지 누가 다른 사람 눈 맞추는 일 없잖아요. 근데 아이 컨택이라는 그런 것이 상대방을 우리가 이렇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들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소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수가 러시아에 갔을 때 그런 얘기도 하더만요. 그 공산권 국가의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웃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개도국 사람들 일수록 그래. 왜냐하면 개도국 사람들은 너무 힘든 데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다 유복하게 살고 있지만은 지금 교수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뭐 외국계 기업이 들어갔을 때 이런 유통이나 소비자, 맥도날드 같은 거에 들어갔을 때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힘들게 되고 뭐 웃게 만드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예. 또 교수가 영국에 있을 때 그런 한국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이 뭐가 힘든다 얘기냐면 한 손으로 뭐든지 준다 이거. 이게 한 손으로. 우리는 항상 두 손으로 이렇게 들이잖아요. 예? 서양 사람들도 알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명함, 내가 이제 독일 사람 만나서 그런 보면 독일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는 명함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두 손으로 줘야 된다 알고 있나 봐. 그러니까 조그만 명함을 나한테 두 손으로 줘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동양식 매너 중에서도 이미 글로벌한 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서양식 어떤 매너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지. 그래서 약간 그 웃으면서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정보 수집이란 얘기를 했어요. 정보 수집. 이 말에 아까 내가 교수가 얘기했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굿 리스너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 들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비싼 돈을 들여서 왔기 때문에 뭔가 우리 회사에 좋은, 특히 회사의 사장님이라 한다면 더 그렇죠. 이게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럴 때 사실상 전 시장에 우리가 간다는 것은 바이어를 만나는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 회사 제품을 해외에다 수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게 더 큰 목적일 수도 있어요. 현재 지금 이 전 세계 해외 시장에 글로벌 마켓의 동향이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며 다른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며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또 바이어들이 요즘은 어떤 추세인지, 물론 요즘은 전자상거래로 뭐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도 실제 전 세계 물동량의 90% 이상이 다 지금도 일반적인 전통적인 무역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자상거래를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소비재에 한정된 거고,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 돼, 전 세계.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그런 무역 방식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 시장에 가가지고 자기 제품을 좋은 바이어한테 이걸 소개하고 팔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대응 방법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That's too expensive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 바이어야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비싸다고 얘기하지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근데 또 실제 앉아서 상담할 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유닛 프라이스가 $100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거 알아요? 대한항공 같은 데 가면, 이게 항공사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가장 손님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죠. 응?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손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표정을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거를 매너를 그걸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상담을 할 때도 그 사람의 기분 나쁘지 않게 이 사람하고 상담을 다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곧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런데 비싸다고 한단 말이야. 자꾸 이거 갖고 $100 갖고 안 된다. $70, 뭐 $80 얘기하면 이거 그 사람 쫓아버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뭐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러면 10%까지 할인해,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좀 잘라서 이렇게 돈을 내게 한다든지, 뭐 결제 조건을 좀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놔야지. 비싸다 한다 해서 보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은 비즈니스맨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스 요원이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이어를 잡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내방의 액션이라는 거 있는데, 액션 여기서 A 보면 A 그 이제 상담할 때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이면 자기가 예스, 노 이거 다 해버리겠죠. 그런데 직원이 와가지고 이걸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사장이 아니래도 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파악을 해보라 하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이어가 또 캐퍼빌리티가 되느냐. 전 시장에 가면 이런 것들도 많아요. 막 소매상들이 오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는 그 수입상한테 컨테이너 베이스로 물건을 이제 수출해가지고 그 수입상이 소매상들이나 도매상들한테 물건을 나눠주는 그런 식의 유통구조가 돼 있는데 현지에 있는 소매상이 와가지고 자꾸 와서 나한테 10개만 팔아줄 수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오지 마라 할 수도 그 참으로 난감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죠? 아까 얘기한 코트라에서 얘기했던 거는 바이코리아를 이용하라고 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우리 쇼핑몰에 얼마가 있으니까 당신이 주문하면 우리 쇼핑몰에서 뭐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든지 뭐 이런 적립금을 얼마 주겠다 쿠폰을 주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솔루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리 소매상 너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이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상담을 해 나가는 것이죠. 네. 영어 못하는 내방제 실제 이런 일이 현장에서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영어권이 아닌데 뭐 독일 같은 데 가도 하다 보면 영어가 안 돼.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그 이제 마침 우리 부스에 통역원이 있으면 다행인데 통역원이 없으면 어떻게 옆에 부스를 쫓아가든지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보통 그 단체관으로 가면 여기에 코트라 부스도 하나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거기에는 공영 통역이 한 두세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SOS를 해야 되는 거죠. 교수가 독일에서 근무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심장 충격기 알아요? 요즘 아파트 가면 다 있죠. 빨간색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두두두두 해가지고 심장이 멈췄을 때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CU 메디칼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그랬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코트라에 와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막 연락이 와.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바이어하고 이게 막 싸우고 있다 이거 지금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회사가 원주에서 창업된 회사인데 처음에 한국에서는 팔지도 못했어요. 그때 그 교수가 그 지난 몇 주차입니까? 6주차인가 7주차 했던 디셀도르프 메디카에 출품을 해가지고 메디카에 가서 바이어를 만났어. 근데 그 바이어가 독일 사람인데 섬유 이거 하던 사람 섬유. 그러니까는 꼭 뭐 심장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다면 유통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보겠다고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럼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물건을 사다가 독일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 바이어가 영어가 안 돼. 근데 여기 CU 메디컬 직원들은 영어밖에 못해. 독일어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메일을 영어로 보내면 그 사람은 다시 독일어로 번역해 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고 뭐 비즈니스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문제가 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입해 가지고 나도 이제 그 회사도 바이어도 만나보고 해서 해결을 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통역 의외로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임기응변으로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출장 갈 준비 요거에 대해서 조금 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탭 갔던 학생들 또 이제 뭐 지금 앞으로 갈 학생들은 걱정을 많이 하겠죠. 야,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거. 근데 실제로 전시 부스 요원들은 정말 한 1년 전부터 아니면 전시회 담당자는 뭐 1년 6개월 전부터 하고 전시 부스 요원도 한 2, 3개월 전에 결정이 돼서 출장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놀러 가는 것. 여러분들 배낭여행 가도 얼마나 신경 많이 써요. 배낭에 뭘 넣을 거냐. 더군다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서 일을 하고 와야 되는 사람이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자기 가방 속에 뭘 가지고 갈 건지 이런 걸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2개월, 3개월 전에 파견자가 이미 선발이 돼가지고
항공권도 예약을 해야 되고 막 여권도 내야 되고 막 이런 일, 심지어 정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어떤 분이 미국 출장을 가려고 갔어. 그런데 자기 여권이 이거 뭐야? 이게 뭐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야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장을 가기 전에는 2, 3개월 전에 철저히 그런 걸 따져봐야 돼.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안 남으면 비행기 안 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알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6개월 안 되면 아예 뭐 비자를 안 주거나 아예 입국을 안 시키거나, 물론 이제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탈 때 그걸 다 체크를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 할 때 여행사에서 우리한테 뭐라 하죠? 여권 3번 보내달라고 그러죠.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잘못되면 정말 낭패죠. 네. 교수 하나 경험 하나 얘기해 줄까? 교수가 독일에서 근무할 때 그 대통령 행사를,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행사할 거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이제 오셨어요. 근데 여기 코트라 무역 관장들은 그 어떤 투자하실 분들 이제 모시고, 한국에 투자할 분들 거기서 이제 대통령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가서 내 공항에, 거기 이제 비자가 없으니까 그냥 타기만 하면 되잖아요. 공항에 갔는데 오 마이 갓, 내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거야 이게. 야, 참 난감하네. 그 비행기 못 타면 이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우리 애한테, 조그만 애한테 해가지고 전화해서 겨우 비행기를 탔던 그런 적도 있는데, 정말 해외 여행하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쓰고 교수가 체크리스트를 막 수백 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그런 거라 이거죠. 전시에 나가면 정말 특히 처음 만약에 갔다 해봐요. 여러분이 독일 하노버 전시장에 홀이 28개나 있는, 정말 완전히 전시장이 우리 숭실대에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전시장, 면적이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전시장에 가서 정말 그 허벌판에 가서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이게 뭐 난감한 거예요.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전시회를 하고 와야 된다 한다면 결국은 철저한 준비가 많이 이제 그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그래서 2개월 전에 이제 그런 준비를 다 해야 되고, 1개월 전에는 교육 받고 점검하고 4, 5일 전에는 항공권을 수령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개막 2일이나 3일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2일이나 3일 전에 현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그거 한번 봅시다. 전시회가 예를 그런데 뭐 4일간 열린다고 한번 해봐요. 4일간 열리면은 앞에 언제 도착하느냐? 일반적으로 1일 정도는 이 진열하는 날이에요. 레이아웃 하는 날이라고 일반적으로. 근데 좀 큰 회사는 하루 더 할 수도 있어요. 2일 정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도착해야 되겠어요? 이때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그 전날 도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전시 부스 요원은 2일이나 3일 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여기서 뭘 하느냐, 도착하자마자 뭘 할 거냐 하는 얘기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1일이나 2일 동안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4일간 여기서 전시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끝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이 뒤에 이제 장치 철거하는 것은 이제 장치 공사하는 업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착해서 뭘 하느냐? 장치 공사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렇죠. 장치 공사, 자기 부스에 장치 공사가 뭐 이렇게 부스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미리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몇 개월 전에. 그러면 제대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수도 막 있어.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니, 아니면 여기 간판이 막 잘못 걸리면 삼성전자라고 했는데 LG전자라고 뭐 붙어 있다. 그럼 이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 막 연락해가지고 그 다음 날 오는 사람한테 해서 밤새도록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일차에는 최종 점검을 하고 도우미들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그 통역하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막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개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장 일정이 늦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면은 뭘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여기 적어놨고요. 네. 부스 운영, 그리고 바이어를 상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다시 한번 좀 그 반복된 것도 좀 있어요. 저기 보면 한국 입국 목적으로 초청장을 받기에 접근하는 사례, 이거 뭐냐면 개도국 사람 바이어라고 하면서 한국에 불법 체류하러 오려고 하는 사람, 실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거기서 바이어라고 해서 만나고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또 이제 이메일 주고받고 하면 우리가 한국에 온다고 그러면 초청장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한국에 와.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개도국 사람들이면은 이걸 잘, 특히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딘지, 미국 사람이라 해도 실제 국적은 뭐 이란 사람일 수 있고 뭐 어디 베트남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어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일지도 만들고 상담 기법, 호칭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죠. 호칭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이름, 왜 서양 사람들은 자기 이름 얘기할 때 뭐 윤수라라고 할 거냐, 라윤수라고 할 거냐, YS라라고 할 거냐, 미스터라라고 할 거냐, 그냥 YS라고 할 거냐, 뭐라고 하는 호칭이 너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라들은 우리 같이 나 윤수 이렇게 쓰는 나라도 있어요. 중국 사람도 그렇게 쓰죠. 일본 사람 그렇게 중국 사람 그렇죠. 몽골 그런 데도 그렇게 써요. 러시아도 그렇게 씁니다. 성을 앞에 써요, 이게. 그런데 성을 우리는 다 뒤에 쓰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지. 나라마다 다 틀려. 그걸 잘 봐야 돼요. 엉뚱하게 내가 이제 명함을 해외 근무할 때 윤수라 이렇게 썼던, 라 윤수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앞에 콤마 찍고도 많이 하거든. 그때 나한테 편지 뭐라고 이제 디어 미스터 수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퍼스트 네임이 뭐고, 패밀리 네임이 뭐고, 기분 네임이 뭔지 그런 것들 잘 그 구분하는 것도 좋은 그런 일이 됩니다. 예, 여기 지금 너무 많이 빨리빨리 말을 해버렸는데 여러분들 나머지 여러분들 그 녹화를 올려놨으니까 좀 한번 여러분들 듣고 여러분들의 학습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하면 안 하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과제를 내준 거예요. 질문 생각해보고 하라고요. 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